오늘은 좀 적어서 할까? 이거는 답은 2012년 1월 30일 을에게 X주택에 보증금 1억 원, 임대차 기간 12월 1일부터. 다 이거는 좀 적어야 돼. 왜냐면 임대차는 뒤에 중요한 게 나올 수 있어서 1월 30일. 갱신 같은. 을에게 X주택은 임대보증금 1억 원.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은 2012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그 차임 6만 원. 이거는 이렇게 실제 시험 볼 때는 이걸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고 거기다 이제 뭐 하이라이트나 이걸로 표시를 해놔야지 이제 빨리 찾거든요. 이런 거 임대차는 꼭 이런 거 있으면 해야 돼. 그리고 전입신고 맞췄다라는 내용이 있고 여기에 이제 가변채권자 A가 그 X주택에 관해서 2012년 1월 10일에 저당권을 받죠. 그 다음에 다른 채권자 B가 2012년 2월 2일 또 이순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B가 갑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6년 1월경 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우 임의경매죠. 신청했습니다. 여기 경매 절차에서 이 경매 절차가 있었을 때 이 병이 낙찰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1번 병이 2016년 6월 1일 을 상대로 X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을은 자신이 대항력이 있다. 문제도 주어졌지. 목차가 딱 정해졌잖아. 대항력이 있고 현재 임대차 관계 종속이 있다 다퉜으며 예비적으로 보증금 반환채권과 동시행명권을 했다. 이거 여기는 이제 예비적인 거니까 만약에 이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됐으면 존속하고 있다고 하면은 예비적인 걸 다툴 필요가 없는 거고 존속하지 않고 종료됐으면 보증금 반환채권과 동시행명을 논해야겠지. 그런 거 논해야 될 거고. 일단 1번 문제는 그래서 불 져놓기니까 쓸데가 없네. 조금 치우고. 맨 처음 논해야 되는 건 대항력. 그러니까 이거는 대항력 자체는 그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임차권의 효력이 종속되고 있는지 어차피 이 대항력 안에서 논해야 되는 거야. 임차권이 이미 종료했거나 아니면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2012년 2월 1일, 4월 1일 이때 종료 2014년 원래 원칙적으로 종료되는데 이게 이제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거냐 이거 일단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별말이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겠지. 2014년 이때에 한번 요 종료 전에 아마 없었으니까 이때 6개월 전에 임대차 주임법상의 그 규정에 의해서 6개월, 2개월 내에 뭐 다른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2014년 이때 한 번 더 갱신이 일어나서 2016년 1월 31일까지로 갱신이 됐겠지? 2016년 이때까지. 이 차로 2016년 1월 31일까지 갱신이 됐을 거고 이 사이에서도 별말 없었기 때문에 다시 2018년 1월 31일까지로 두 번 갱신이 됐을 거예요. 두 번 갱신이 이루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이 2014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따라서 이때 6개월 전에 별다른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1차로 2016년 1월 31일까지 갱신이 이루어졌고 이 2016년 이때도 별말이 없었기 때문에 2018년 1월 31일까지로 지금 갱신된 상태로 이런 임차권이 그 존속기간이 유지되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임대차가 갱신 이런 임차권을 대항력이 지금 병역에 주행할 수 있는지 대항력이 병역에 유지될 수 있는지 두 번째가 지금 2018년 1월 31일까지의 존속기간을 가진 임차권이 있는데 이 임차권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첫 번째로는 대항력은 이 저당권 사이에서 문제는 저당권과의 우열관계 선후관계에 따라서 설정의 선후관계에 따라서 좌우된다. 근데 이제 판례가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원칙적으로는 그 최선순위 변화 원칙은 최선순위 저당권과의 관계 원칙 그래서 이 AI의 관계에서 하면은 이거에 뒤지면은 대항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 본사는 그 문제에서 보면은 이 지금 A 명의의 저당권이 그 전에 변제로 말소했어요. 말소됐기 때문에 이 선순위 저당권이 이 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인 그 경락대금 만납 시기 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변제로 말소된 운명이다. 여기서 지금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기 지금 저당권은 지금 여기 선순위 저당권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없어진 거야. 왜냐면 변제로 말소됐기 때문에 이 등기만 남아있는 요거는 무효란 말이야. 무효의 등기라는 거지. 선순위 저당권이 변제로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게 판례예요. 정리하면 원칙적으로는 선순위 저당권 관계에서 그보다 이제 후에 설정된 경우면 인정되지 않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변제로 이미 말소됐기 때문에 이 자기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아닌 이 후순위 저당권과의 관계에서는 대항력이 인정될 것이다 이거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따져보면서 봐줘야 되는 거지 실제로 이제 이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그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하고 이 사람이 이 저당권을 취득한 시점하고 비교해서 이거는 분명히 B는 뒤에 있지 일은 앞에 이런 실이 이건 앞에 있어도 그래서 시점상으로는 이 B보다는 분명히 우열에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저당권이 인정된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1번이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래서 아까 설명한 거와 같이 2018년까지 계약관계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기 때문에 아직 임대차 관계가 종료하지 않았어. 그래서 특별히 쓰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써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처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잖아. 예비적으로, 그러니까 예비적이란 말 때문에 답안지 안 써도 되긴 하는데 보증금 반환 채권과 동시행변권은 따로 이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만 써줘도 괜찮겠지. 왜냐면 예비적이라는 말 때문에 이 대항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아직 존속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하고 동시행변권은 그 임대차가 종료될 때 나오는 법률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건데 그래서 안 쓴다 이렇게 써주는 것도 괜찮겠지. 물어봤으니까. 네, 근데 제 답변에 X 그걸 너는 X가 쳐져 있어. 혹시 이걸 쓰면 안 되는 건지가 궁금했었어. 그런 걸 써주면서 써줘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필요 없다는 말에 써줘야지. 필요 없다는 말에 써줘야지. 그 관계에 써줘버리면 안 되지. 쟁점이 되진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쟁점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 관계에 써버리면 틀린 거야. 이거는 예비적으로 논했고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관계는 안 나온다라는 걸 써줘야 되는 거지. 동시행관계가 있다면서 틀린 거지. 틀린 거 쓴 거지.
그쵸? 그러니까 아예 안 쓰는 게는 이게 차라리 맞아요. 그럴 때 문제에서도 이제 보통 다른 답안 쓰신 분들도 보통 안 쓰는데 쓴다고 하면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필요 없다는 거 써줘야 돼.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좀 이어지는 건데 추가적 사실관계, 그러니까 위에 추가 사실관계 별개라는 건 이제 앞에 그거랑 별개다. 뭐 위에 나오는 1번의 추가 사실관계는 빼고 그 지금 선순위 저상권이 존재했다 이런 건 이제 제외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14년 10월 1일에 화장실을 개량하는데 400만 원 지출했고 현존가치도 400만 원이 인정된다. 갑은 을이 위 임대차를 체결했을 때 원상회복 퇴각을 했죠. 그리고 을은 2016년 2월 20일에 해지하겠다는 의사통지를 했고 이 통지는 2월 25일 갑에게 도달하였다. 그래서 요 을은 2016년 3월 1일부터의 차임과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갑은 6월 1일 을을 상대로 2016년 6월 1일을 상대로 주택을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서 을은 보증금과 화장실에 했던 유익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금을 응할 수 없다고 동시한변하였다. 그러니까 유익비 청구권 인정 당연히가 문제되었고 임대차인과 부당이득을 공제 및 유익비 포기팅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갑은 인도 청구하는 갑은 보증금에서 이거 까겠다라고 말하는 거지. 보증금하고 임대 차임 지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제외하고 이제 보증금 주겠다 한 거죠. 그래서 소 결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소각과 청구기가 청구인용, 청구 일부인용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결론을 정확히 써줘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소 같은 게 이제 인도하라라는 이행 청구잖아요. 이행 청구 같은 경우는 소의 적법성이 무조건 인정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돼. 소가 적법성에서 그 적법하다는 거는 뭐냐면 소가 부적법하다가 각하거든. 그 적법하다는 건 각하가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적법성이라고 목시를 잡으면 그냥 빵점이야. 거기 밑에는 안 봐. 안 본다고. 그거는 이제 민사소송법을 썼구나 생각하고 아예 안 봐. 무슨 뜻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쓰면 아예 안 봐.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용어를 써줘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청구권이 있냐 없냐는 본안 판단 사항이잖아. 본안 판단 사항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이렇게 붙이면 안 돼. 문제 자체는 이렇게 간단한데 이번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까 말한 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다음에 2016년 사이잖아. 아까는 이제 2016년 14년에서 16년 사이 임대차 기간 중에 아까는 이제 2번 갱신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갱신이 한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유익비를 지출하고 지출한 다음에 한번 해지 의사표시를 했죠. 이 사람 스스로가. 그래서 언제 했냐면 2월 25일에 도달했기 때문에 2016년 2월 20일에 갑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했고 이게 2020년 2월 25일에 도달했다. 여기서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제 임차인이 이제 해지 통보하겠다고 한 경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해지되느냐 이게 문제되는데 지임법에 이런 경우 묵시의 갱신이 원칙적으로 2년 되지만 임차인이 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 3개월이 되겠죠. 5월 25일부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거예요. 임대차가 해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점은 언제? 2016년 5월 25일부터 해지되는 거야. 임대차 계약 종료는 그때부터 종료되는 거고. 그러면 일단 지금 언제 청구했어? 이 사람이 6월 1일에 청구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청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그 임대차 종료에 의한 인도 청구는 일단 인정될 수 있겠다. 임대차가 종료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임대차 관계 종료에 따른 청구 자체가 인정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 임대차가 종료돼야 동시한별과 관계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종료는 일단 됐다 이거지. 저 신경이. 그래서 인도 청구 자체는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이 항변이 유효하냐, 임차보증금에 대한 항변, 이게 동시항변이 인정되냐. 그래서 임차보증금의 항변 자체가 인정되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유익비 부분하고 연체차임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공제 부분, 이 부분을 건드려줘야 되는 거죠.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400만 원을 지출했다는 내용하고 현존 가치가 400만 원 인정된다고 나왔으니까 이거 유익비 요건에 그 써줘야 돼. 유익비가, 그러니까 뭘 써주고 안 써주는 거기에 문제 사실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존 가치 증가하고 본인이 지출한 금액, 그 두 개가 똑같잖아. 400만 원. 그래서 여기서는 차이가 없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게 돼 있거든. 임대인이 이 둘 중 하나를 택해서 유익비 반환 청구권을 삼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유익비 400만 원은 원칙적으로 성립 요건에 충족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유익비 청구권이 성립을 하는데 이건 임의 규정이니까 이거에 대한 포기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냐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유익비 청구권의 구성 부분이 됐고 이게 현존하고 있고 가치 증가액이 400만 원이고 지출액이 4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봐도 400만 원 정도 유익비는 인정되는 거다. 근데 이걸 포기한 거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포기 특약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유익비는 인정되지 않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시항변은 당연히 인정되는데 여기서 공제항변, 연체 차임이나 부당이득에 대한 공제항변이 인정되는데 어떻게? 월 100만 원. 아까 그래서 여기 그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있었잖아. 월 100만 원씩 까지는 거지. 안 낼 때부터. 근데 이제 사실 연체 차임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서로 구별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임대차 종료 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연체 차임만큼 발생한다고. 합의된 임차,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월 1일부터 안 됐다고 했는데 3월 1일부터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종료는 이제 5월 25일 날 해지로 종료됐잖아. 그러니까 요 사이는 이제 연차 차임이고 이때 이후로는 지금 부당이득, 여기 사이에는 연체 차임이고 차임을 안 낸 거고 여기 이후에는 이제 부당이득인데 이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그 차임만큼 발생한다. 약정된 차임이 있으면 이 차임만큼 발생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그 원래 합의된 그 차임이 있으면 이 부당이득도 그만큼 발생한다고 보는 게 판례의 태도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약정된 차임이 월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지금 내지 않은 3월 1일부터 월 100만 원만큼 매달 월 100만 원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종료 시점이나 이거는 뭐 때문에 보는 거냐면 그 임대차 종료로 인한 인도 청구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적법은 아니고 어떤 경우, 그러니까 이 청구권이 성립하냐 문제야. 인도 청구권이니까 적법이란 말 쓰면 안 되고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종료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료를 쓰는 거야. 종료를 쓰는 거고 종료에 따른 그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공제했을 때는 원래는 이 성격이 이제 해지되기 전에는 연체 차임이고 해지된 이후에는 부당이득인데 이걸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사실. 왜? 둘 다 월 차임만큼 발생하게 되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앉는 날에부터 100만 원씩 빠진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실무적으로 민사재판 신문 이런 거에 뭐 기록형 이런 거에도 많이 나오니까 이 형태를 바꿔서 낼 수도 있고 변호사 시험에 다시 나올 수도 있어.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게 특히 이제 그냥 민법만 공부했을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 부당이득 쪽이 차임은 뭐 월 100만 원 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부당이득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가 이제 이때 부당이득은 연체된 그 약정된 그
차이만큼 발생한다고 보는 게 판례 태도라는 걸 기억하면 단순하게 앉는 날로부터 약정된 차이만큼의 공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어요. 제가 여기서 좀 헷갈렸던 게 부당이득을 어쨌든 소재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장래까지를 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장래까지 다 하는 거 수가 그렇게 나가는 거야. 아, 매월 100만 원만큼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공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과 상한으로, 그러니까 공제 뭐 이건 나중에 소무치제 배울 때 이제 여러분 기록형 배울 때 배우겠지만 뭐 인도와 상한으로 보증금을 하는데 그 공제가 뭐 월 100만 원만큼 몇 다달이 공제하고 지급하라 뭐 이렇게 소무치제 공부할 때 배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거지. 그 문제에서 사례형으로 나오게 했는데 이제 그걸 써달라는 취지지. 막판 결론을 그렇게 써야겠지. 이렇게 임차권에서 안 한 게 이제 우선 면제 여기서 지금 여기는 문제는 안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주임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거기에서 대항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대항력에서 더해서 그 확정일자 계약서 가져가면 이제 그 동사무소나 뭐 그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 거기에 이제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 등록할 때 이제 찍어주는데 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선 변제적 효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우선 변제적 효력은 그러니까 자신이 우선 순위에 따라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을 말하는. 원래 변제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의 우열이 없거든요. 소열의 우열이 없는데 채무자가 이제 뭐 여기 X 부동산에 이거 살고 있는 여기 임차하고 있는 을이 그 우선 변제적 효력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이때 언제 발현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경매를 팔고 이제 배당금이 나오잖아. 배당금이 나오면 이때 요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하면 그때 이제 이게 문제 되는 거야. 이 돈을 나한테 줘라 이렇게 할 때 이제 되는 거고 이거는 배당 요구는 반드시 자기가 여기 다른 채권자들 여기 뭐 저당권자가 우선할 수도 있잖아요. 저당권자가 우선하고 있는데 이 사람보다 앞설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뒤져도 할 수 있어. 할 수도 있는데 다만 그 순위에 따라서 이제 돈을 받는 거에 불구하고 이 배당 요구는 한 번 쓰면 소멸하는 거야.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지. 한 번밖에. 경매 절차에서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야. 왜냐면 그걸 무한히 쓸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자기 산순이 있는 자보다 그냥 무한히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하거든. 계속 채권자들은 계속 얘보다 뒤져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 한 번밖에 쓸 수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경매 절차가 이 하나의 부동산에 두 번, 세 번 있을 수 있거든요. 경매 절차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데 한 번 쓰고 두 번째 경매가 있을 경우에는 전에 경매 절차에서 한 번 썼으면 두 번째 경매 절차에서는 선변제적 효력이 없어요. 그때는 뭘로만 가지고 그때도 대항력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면 버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보증금을 못 받으면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주택의 상가를 사용 수익하면서 버티면 된다. 그래서 우선변제적 효력은 사실은 실무제에서 나오는 건 조금 실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관식으로 내기 좀 힘들 것 같아. 배당 요구를 하고 거기서 뭐 배당을 받거나 문제에서 나오는 건 결국에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우선변제적 효력을 한번 사용하고 했는데 보증금을 다 못 받았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다시 우선변제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때는 대항력으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금방 배운 대항력 문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뭐 남은 배당금에 받지 못한 보증금에 기해서 임대차 관계에 존속을 주장한다거나 종료됐다 그러면 동시행물권 그 경락인에 대해서 매수인에 대해서 그런 거 주장하는 그런 효력
그런 법률안으로 이겨진다 이거죠. 그 저거 우선변제 효력 주장할 때 거기서 표현이 임차권이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있어요. 배당 요구 그건 뭐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가요? 그 종기라고 정해는 게 정해는 용품이지. 경매를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이때까지 채권자들은 주장해라 그 정해놓은 시점이 배당 요구의 종기죠. 네. 거기서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배당 요구 발생을 해라.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종기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특별한 의미는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그 임의 규정인데 부속물매수 청구권은 가입 규정이잖아요. 거기 근데 원칙에서는 강행 규정이라서 그런 특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던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 강행 규정,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그렇고 부속 매수 청구권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취지가 임차인을 보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인정이 안 되는 걸 인정해줬다 뭐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포기 특약을 인정하는 거야. 원래는 부속물 시험권이 인정 안 되는 건데 그 임대인 입장에서 뭐 호의로 인정해 준 거다. 그러면 거기에 부수하는 포기 특약을 인정하는 거지. 그게 잘 안 왔더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보면 알아. 보면 알아. 그 판례 내용이 있어. 그 주관식 내용 그 사안 자체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그 임대차 기간 중에 뭘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적법한 임대차 기간 중에 구속해야 되는 건데 이게 무단으로 한 거라든지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임차권에 기한 게 아니니까 부속물 매수권이 생기지 않지. 근데 그 이후에 그걸 이제 소급해서 인정해주고 뭐 적법한 임대차를 차후에 체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원래는 철거해야 될 거였기 때문에 철거해야 될 성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포기 특약을 하는 거 인정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아주 파격적으로 좋게 해줬다거나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제시문에서 눈에 띄게 설명을 해주는 맘대로 지원하면 안 되고 판례 사항을 들어가야지. 몇 건 있을 거야. 판례가 그런 거 인정하는 경우가 몇 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뭐 어떤 논리적인 뭐 법논리라기보다는 구체적 형평을 위한 판례 태도인 거죠. 열어두는 거지. 언제나 무효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때 임대인이 불쌍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이제 그 케이스 자체를 외워둬야 돼. 케이스 자체.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임대차 양도에서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것도 예외적인 사안인데 임대차 양도에서 원래는 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예외적으로 무슨 배신의 그건 뭐 유명한. 그게 케이스가 두 개가 있던데 그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아는 만큼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가 양도한 게 아니잖아. 네. 당사자 의사로 양도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위반해서 해지권의 근거가 되는 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는 게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관계를 배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지권을 부여하는 건데 임차인이 자기가 넘기려고 넘긴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거란 말이야. 그런 경우는 해지권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근데 주요 문제는 그게 이제 해지권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는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일 때 써주면 되는 거죠. 오늘 할 거는 극기 불법 원인급여. 원래 이제 부당이득 쪽하고 공동불법행위 뭐 이런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원래 이제 이쪽 법정 채권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하고 사용자 책임
공작물 책임. 뭐 이거 세 개 정도는 알아둬야 되거든요. 이게 세 개 정도 알아둬야 되고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 같은 경우 갑과 뭐 갑이 운전하는 차, 우리 운전하는 차가 동시에 이렇게 치여가지고 뭐 병에게 사고를 일으켜서 손해를 일으켰다. 이럴 때 이제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일으켜서 얘가 이렇게 손해배상을 두 개나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잖아. 공동불법행위. 이런 사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공동불법행위 성립하느냐 아니면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이게 그 대표적인 부증리 연대채무 관계거든요. 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가장 그 많은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연대채무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잖아. 다수한 채권 문제할 때 배우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계약상 연대채무 관계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보통 이제 불이연대채무 관계 이런 경우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한 사람만 갚았다거나 뭐 한 사람은 상계했다거나 이게 효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이런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이제 공부하실 때 주의하시면 되겠고 사용자 책임은 벌써 몇 번 했죠? 지금 몇 번 했고 공작물 책임도 뭐 공작물 소유자, 점유자는 자신의 과실을 입증하면 그 책임을 면하지만 소유자는 그냥 무할 책임을 진다는 점 좀 다르죠. 근데 뭐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정도가 불법행위 책임. 근데 이거 하나만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사실은 뭐 여기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걸 한 학기 내내 수업하는 데도 있어. 아 저희 그래요. 채권. 채권은 사실은 로스쿨에서는 내 생각에는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변신은 안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변호사시면 잘 안 나가는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태반으로 소송에서 이제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불법행위 청구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청구가 각자의 유형에 따라서 어떨 때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고를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하는 데도 있다. 부당이득에서 넘어오면 이제 뭐 맨날 이제 사례 풀 때마다 나오긴 하는데 독립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비체 변제나 뭐 전용물사건, 뭐 기타 판례들, 그러니까 판례 하나마다 뭐 어떤 판례 전용물사건 같은 경우에 뭐 계약상으로 내가 계약상 얘한테 뭘 이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3자에게 계약상 이행한 이게 얘에게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이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느냐. 근데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얘한테 해야 되지 얘한테 부당이득 못한다. 이게 전용물사건의 내용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한데요. 간단하게 뭐 이렇게 수백 가지 진짜 많은 판례들이 있어. 수십 가지 판례가 있어서 각자 이제 그 판례를 외우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제 물건에 나오면 부합법리가 있는 이 사안하고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이 판례를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판례 하나하나마다 뭐 이것도 있잖아. 뭐 각 회사가 이제 자기 돈을 횡령해가지고 이 채권자 병에게 변제한 경우 뭐 이런 판례들. 이 사람이 중과실이 있으면 중과실이 없으면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런 판례들. 이거는 진짜 막 그냥 그 이론을 벗어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판례가 지어있는 판례들이거든. 그러니까 딱 그렇게 논거가 막 이렇게 왜 그러는지 논거는 없고 그냥 판례가 그렇다니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판례들이라서 횡령한 자가 이제 그 사람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이 피해자가 요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 뭐 이런 판례들 있잖아요. 이런 판례들이 이제 주로 주관식 문제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판례들이었어요. 이 정도가 이제 대충 여기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들이고 오늘 할 거는 이제 채권 강론은 그래도 좀 근데 법적 채권 관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시험에 나올 수 있겠구나. 바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불법원인 급여에 대한 부당이득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일단 부당이득 챕터에 나온다는 게 일단 중요해.
부당이 챕터에 나오는 부분이고 거기 조문 한번 볼까? (747조) 746조죠. 746조. 내가 강의 안에 잘못 해놨네. 그 복사 C점을 V하다가 제가 뒷정원을 해놨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시 해서 보세요. 고쳐주세요. 746조. 법전으로 넘어가야 돼서. 입법. (746조) 불법 원인급여. 불법을 얻는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에는 그 이익에 가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본문이고, 그러나 다음에 있는 게 단서죠. 746 단서가 이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746조가 어디에 있냐면 부당 챕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되는 거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갑이 을에게 어떤 급부를 했는데 요게 지금 무효란 말이야. 무효. 불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불법이라는 거는 판례상으로 여기 나오는 불법은 103조 위반을 말하거든. 그러면 사실은 법률관계가 여기 둘 사이에 맺었던 법률관계는 무효기 때문에 원칙은 반환할 수 있어야지. 뭘로? 부당이득으로. 그러니까 무효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746조로 인해서 이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이 저지된다. 반환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불법원인 급여가 딱 나오면 일단은 불법원이 급여냐 아니냐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해당 법률관계가 무효가 된다는 게 중요해. 이게 무효. 대체로 그거 먼저 나온다는 게 중요해. 이 급부에 자신이 급부한 거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여기 해당되면 못하는 거고 여기 해당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건데 불법 원인 급여의 그래도 요건을 보면은 하나하나씩 운명을 달리하고 불법은 아까도 지금 위에 설명했다시피 103조 위반을 말하는데 여기 103조 위반은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것인데 그래서 요거는 강행법규 위반은 아니에요. 어떠한 법규 위반, 어떤 법에 위반됐다는 거랑 다른 거야. 그런데 이제 성매매 특별법 이런 거에 대해서 강행법규 위반이 동시에 103조 위반인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강행법규 위반됐다는 것만으로 103조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됐다는 게 불법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안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불법 원인급여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니다. 일단 중요하고 그래야 불법을 원인으로 이제 급부가 이루어져서 종국적인 급부가 이루어져야 돼. 종국적 급부. 그러니까 이 불법 원인 급여의 그 취지는 뭐냐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국가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실행하는 것도 무효로 반환하는 것도 국가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부를 실행하기 위해서 경매 절차가 필요하다거나 급부를 이 사안에서 이 사람이 별도의 이 급부를 받는 얘가 이걸 실행하려면 경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 게 저당권이다. 저당권을 실행해 준 거다. 이러면은 여기에 경매를 해야 얘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잖아. 근데 요거 안 해주겠다는 취지니까 경매가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저당권 같은 거,
저당권. 이런 거는 여기 불법 원인급의 이 종목적 급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양도담보 같은 경우 지금 뭐 물권법을 배우신 분들 알겠지만 이거는 이 경매를 안 거치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 그런 경우 양도담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양도담보 중에 경매나 이런 걸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종목적 급부에 포함될 수 있다. 결국 기준점은 뭐냐면 국가기관의 국가의 힘을 빌려서 어떤 공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급부를 얻어낼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불법원인 급부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불법원인 급부에 종목적 급부에 했는다고 볼 수 없고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거기에 급부에 대한 이득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종목적 급부에 해당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반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일단 한번 강의하는 볼까? 일단 강의하는 내용을 한번 보고 그래서 거기 그 급부의 내용이 종목적이어야 된다. 그 내용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고요. 경매 신청을 하는 것과 별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746조에서 말하는 이득이 흐르지 않는다는 판례가 밑에 박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요 이제 그 이중매매로 인한 그 무효가 되는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이제 하고 그 이중매매 병이 이제 이중매매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제2매매를 한 게 적극 가담한 거에 해당돼서 무효가 된 경우에 이 사람이 뭐 소유권에 기한 방위배제 청구권 혹은 뭐 반환 청구권 이런 거 할 수 있느냐 요 문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외부에 이 사람 말고 외부에 행사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서 원칙적으로는 이거에 따른 요 무효는 이거 무효라는 건 누구나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요 소유권에 기한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권에 기한 행사를 하는 거는 103조 무효에 따라서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 가진 그 등기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소유권에 기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 판례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여기에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환 청구 못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반사적으로 예전에 이제 그런 말도 있거든. 판례에서 이제 그런 말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소유자가 이 사람한테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니까 병에게 소유권이 반사적으로 귀속한다. 소유권의 반사적 귀속. 그러니까 얘가 소유권을 가지는 게 아니야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 근데 판례가 거기서 명시로 대답한 거야. 얘가 소유권에는 반환 청구 못 한다고 해서 얘가 소유권자로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태도를 취한 최근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문제가 이미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나왔거나 조만간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모의 시험이나 이런 거나 변호사 시험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중요하니까 거기 판례 문구 보면은 조건 부분 보면은 판사의 질서 법률행위도 원인으로 하여 정상하는 소유권 이득에 맞췄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오해물로서 맞서도 분명히 있으므로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에 대한 무공청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행사의 상대방은 법률행위 항변으로서 법률행위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 소유권자가 아니다. 이런 항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케이스가 사실 좀 그게 이상했던 게 그러면 누가 그러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자기가 사용 처리할 수도 있잖아. 그대로. 그 이득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일로 법원에 오지 말라는 거야. 근데 보통 이제 이게 여러분이 이제 민법에서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민사적으로만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103조 위반 이중매매 같은 경우 이 자체가 이제 배임행위라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이제 실제 사례에서 이제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형사까지 가서 뭐 배임에 관한 처벌 행위를 받고 나서 또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내가 그 와중에 또 이제 합의를 하기도 하고 이게 법관계가 정말 복잡하게 진행되거든. 그래서 예, 나중에 실무 가면 이런 사건 안 건드는 게 이중매매. 아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하자. 지금이니까. 보통 시험에서 이제 내가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찾아오는 부류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제 방법이 좀 잘못된 거야. 예를 들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공부를 막 풀로 하는데 한 거 보면 이제 객관식 문제가 나 풀었다. 객관식 문제가 풀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 1학년 때부터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은 머리에 쌓여있는 게 없어서 그냥 시험이 안 되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 습관이 들어있으면 그래도 방법만 바꿔주면 금방 실력이 쭉쭉 올라가고 붙는데 이런 타입이 되는데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 공부 자체를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우리 그거랑 똑같은 건데 운동이랑 똑같은 게 갑자기 1km도 못 달리는 사람이 갑자기 10km 달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1시간도 못 하는 사람들이 10시간 하긴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공부량 자체를 늘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주기 힘들어.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이거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찾아온 사람들은 되게 희망이 있는데 공부 자체를 아예 못하고 안 하면서 방황한 사람들은 되게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 생각에는 한 최소한 한 300명? 그래서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 요속 전체에서. 그 중에서는 몇 명은 이제 진짜 자퇴하기도 하고 자퇴도 많이 하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아는 거지. 자기도 모르니까 이런 얘기 그냥 차라리 자퇴하기 등록금 낫겠고 변신 당연히 안 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조금 헐거지는데 실제 이제 변호사 시험이 어려워지는 거는 NC생들이 이 NC의 질이 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NC 한다는 자체가 이쪽에서 많이 이제 NC하러 오는 거 왔거든. 그러니까 이 재학생 중에 낙오자들이 왔는데 지금 NC들은 요 낙오자들이 아니야. 여기 중에서 오는 거야. 여기 중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뭔가 그날 불행이나 이런 걸로 오는 애들이라서 얘네들이 이제 학원 내에서 좀 방법 같은 거 잘 잡아주고 풀로 공부하면 실력이 확 오르거든. 실력이 진짜 확 오르거든. 실제로 보면 이제 내가 아는 NC생들 중에서도 학원 평균 이런 거 보면은 재학생들 훨씬 높아. 진짜.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공부를 했는데 방법이나 이런 거나 혹은 불행 때문에 떨어진 애들이라서 걔네들이 이제 시험 치러 다시 온단 말이야. 얘네들은 이미 나가있고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허수고 얘네들 허수고 그냥 시험 보러 오는 거. 야, 대부분 이런 애들은 요즘에는 조시에서 발라져. 조시 통과를 못해. 요즘에는 대부분 그래. 그래서 실제 변시에서는 이제 NC 애들이 시험 보러 다시 온 NC 애들이 이제 실력이 빡세지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매년 작년, 재작년 이때부터는 얘네들이 실력이 재학생들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기 좀 어렵거든. 학원에서 점점 이제 케어하는 노하우들 쌓여간단 말이야. 몇 년 동안 계속 하니까 처음에는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실제 이제 점점 해보니까 노하우가 쌓여가면서 걔네들을 케어를 잘하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에는 지금 단계 올해 내년 하면 점점 얘네들이 좀 잘가는 추세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걔네들이 포션을 그만큼 뺏어가니까 변호사 시험에 재학생들이 합격하는 건 조금 그만큼 어려질 수 있죠. 특히 이제 학교 이렇게 간당간당한 경험권 있는 사람들은 그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건데 놀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완상 때문에 학점이 애들이 다 높으니까 변호사 시험 보겠다는 데도 있더라고 이제 진짜로. 그러니까 학점이 너무 다 높아버리니까 인플레가 이제 원서 받아보면 알아. 원서 받는데 애들이 다 학점이 높아.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게 변호사 시험 성적으로 조금 채용 미루더라도 발표 나고 뽑아야겠다 이런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뭐 완상 이렇게 해서 하면 당장은 편한데 완상이 약간 그 몰핀 비슷한 거죠. 본인이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아야지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다 높아버리니까 본인이 공부 못하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갑자기 이제 옛날에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1학년 겨울방학 때 찾아왔거든. 재학생 중에. 근데 그 공부 요즘에는 그게 정말 늦어졌어. 로3 때 오더라고. 로2 때. 그래서 내가 지금 운영하는 반 중에 지금 로3 반이 역대 최다수야. 그게 그래서 그런 거 같더라고. 옛날에는 자기들이 공부 못하면 1학년 맞추고 안 왔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걸 2학년 맞추고 하는 거지. 여기다가 이렇게 로3 애들이 예비 로3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지 했더니 그 이유가 그거더라고. 자기는 공부 잘하는 줄 알고 있다가 이제 2학년 때 변시 대비해서 딱 보려고 보니까 안 되겠는 거지. 안 된다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지게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완상이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좋은 거 같지 않더라. 근데 그럼 상대적으로인 거잖아요. 어쨌든 결국 모르는 자기가 못하는 애들이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게 문제지. 못하는 애들 수는 상하위권 원장이 똑같아 수는. 근데 본인이 하위권에 쳐져 있는 애들이 본인이 하위권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 왜냐하면 학점이 비슷하니까. 같은 거. 워낙 뭐 학점으로 그냥 확 다 줘버리니까 B는 워낙 폭이 높잖아. 그러니까 B 밑에 있는 애들은 본인이 B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막상 이제 등수 봐보면은 저희 하위 20%에 있는데 걔네들도 B 이상 받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좀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하는 거기 로2 반 예비 로3 반은 그래서 좀 수가 많아지는가 싶어요. 여기까지 끊고 이중매매 뭐 워낙 많이 나오는 주제긴 한데 매도인이 있고 그 맨 처음에 첫 번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이제 제2매수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 뒤에 이제 제2매수인을 체결. 이게 이 첫 번째 매매, 두 번째 매매, 이중 매매, 매매가 두 개가 이제 중첩되는 존재하는 법률 관계라고 해서 이중 매매 법률 관계라고 하는데. 이 지금 요 두 번째가 반드시 매매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증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중매매 법률관계는 얘가 얘한테 이 채권적인 권리를 이 사람과 대등한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등기를 경로했다. 결국엔 실행을 두 번째 매매를 체결한 얘한테 등기가 경로됐다는 게 중요한 거야. 두 번째. 그때 결국 등기가 경로됐다. 이런 법률 관계를 대체적으로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제2매수인에게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냐, 유효, 무효 이 문제. 그래서 이 판례 기준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잠깐 판례에서 나왔지만 이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 유도하거나 뭐 적극적으로 협의하거나 이런 등으로 이 제2매수에 대해서 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제2매수 관계를 체결하게 된 경우, 이때는 이 판례상으로 이게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다. 가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무효인 법률 관계일 때 이 무효인을 전제로 이 제1매수인이 이 병합에 강요되어 있는 이 등기를
다시 이제 예약으로 돌리고 다시 이제 자기의 매매 계약의 효력을 관철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주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이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첫 판례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 수단으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수단으로 나오는 것이 채권자 대리권이죠. 여기서 대위하는 건 뭘 대위하는 거냐면 갑의 병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불법 746조 불법행위 746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법원인 급여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판례는 별다른 이제 근거 없이 채권자 대리권에 의해서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이론상 이게 이제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이론상으로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된다 이거지. 이 자체를 이제 뭐 답안지에 서술할 때에는 판례는 이제 별다른 근거 없이 요 말소등기 청구권에 따른 채권자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학설에서 원칙적으로 이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드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으나 이 746조에 대한 법률관계가 이 정당하게 국부가 귀속돼야 될 제3자가 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거나 혹은 이제 학술사상으로 이거 설명하려는 견해들이 있는 거야. 판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걸 설명하려는 견해들이 적용 예외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예외다 이거는 얘가 가져가야 되니까 하는 거야. 그냥 얘가 지금 얘한테 주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불법원인 그러면은 얘한테 돌아가는 걸 방해하는 거지 얘한테 가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적용 예외설. 그다음에 송갑수 교수님인가 그쪽 그러니까 103조 그러니까 범위를 제한하는 견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103조와 746조는 다르다고 보는 거야. 다르다. 같지 않다. 103조는 한량한 후속 기타 사회질서고 746조는 뭐냐면 그냥 사회질서만 아니면 범위를 좁히는 거지. 한량한 후속 위반은 746조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746조 불법이라 돼 있고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46조가 더 좁다, 103조도 좁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여러 개 들면서 불법인 경우에도 103조 위반인 경우에도 이 사람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게 이런 경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보통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서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재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인하고 이제 자기 중간기말 교사에는 한번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적용 예외설 정도 써주시면 돼요. 적용 예외설이 가장 일반적이긴 하니까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범위를 제한하는 견해는 그렇게 일반적인 견해는 아니고 주장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학교 자기가 배우는 교수님이 주장하시면 이거 해야 돼. 근데 본인 학교에 별다른 견해가 없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적용 예외설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이 제2매매가 확정 판결이나 재소전화처럼 이렇게 기판력을 발생시키는 경우 기판력을 발생시키는 법률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채권자 대리권의 성질상 대리권의 행사가 불가능해요. 기판력이 저촉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을이 갑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갑 사이에 이 기판력이 채권자 대리권이 이제 제3자 소송 담당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는 독립성이 있다고 봐서 이 둘 사이의 비판력이 의뢰에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뭐 문제에서 이 둘 사이의 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확정 판결이 이루어졌거나 대소준 하야를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채권자 대권 행사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제 요거 외로 이제 다른 방법은 없냐 이때 이게 문제될 수 있는 거죠. 주로는 그냥 채권자 대권이 가능하다고 사실 큰 실력은 없는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문제될 수 있다. 다른 방법들도.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제기되는 게 그러면 채권자 대권 채권자 취소하면 되잖아. 요거는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채권자 대권 아니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가를 써줘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특정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안 되죠.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존 채권이 안 되죠. 얘가 이제 보존하려는 건 뭐야? 그러니까 의뢰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잖아. 요 특정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이 피보존 채권이 안 되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지금 요게 이제 뭐 소유권 이전됐으니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뭐 손해배상 청구권, 판례가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요게 특정 채권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하면 안 되냐? 요걸로 하면 안 되냐? 뭘 취소하면 안 되냐? 라고 하면 일단 피고인 채권이 금전 채권이라고 하면은 그 손해 취소권의 요건 중에 그 사회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되거든. 근데 요 경우는 이 이행 불능이 이루어져야 요게 발생하는 거잖아. 요거는 이행 불능. 그래서 이 사회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 아니야.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야 그러면 사회행위 전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잖아. 세 가지 요건이 있었지. 기초관계가 성립하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사건 발생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발생했을 것 이걸로 하면 되잖아. 이걸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런 이제 주장을 하니까 판례가 여기에서 나온 거야. 판례가 개연성이 없다.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하기 어렵다. 와서 여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끝났는데 뭐 설사 이제 이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피고인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 되는 거기 때문에 설사 이제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거 취소돼서 여기다 이게 그 소유권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소유권 이전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 뭐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특정 채권에 따라서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정이 안 되고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고인 청구권을 보더라도 사유행 이전에 발생한 걸 볼 수 없고 예외의 원칙을 보더라도 판례가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나아가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설사 이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이 채권자 취소권을 원인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 다시 청구할 수는 없겠다. 요거는 이제 불효소성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고요. 왜 안 되는지 써주는 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남은 거 하나밖에 없지. 이것 중 안 되는 거 불법행위. 여기서 이제 불법행위는 뭐 어떤 불법행위를 말하냐면, 그러니까 이 병이 이 두 사이에 채권을 침해했다 이거야. 채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챕터가 따로 있어요. 채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라는 챕터가 따로 있는데, 뭐 판례상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채권 영역은 이 채권자들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제일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제일 매매를 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거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때 고의 또는 그 과실 위법성이 언제 인정되냐. 그러니까 뭐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경우에 이런 게 인정되냐라고 했을 때 뭐 쌍방이 이제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이루어졌거나 수단이 이제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협박이나 기방 등이 이루어졌다. 이런 게 이제 반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 채무자의 관계에서 공모해서 이루어졌거나 수단들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는 그때 이제 고의과실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거든요. 근데 이 사안은 103조 위반의 요건이 뭐였어? 아까 적극가담해서 여기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는 게 여기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정된다 이거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불법행위 효과는 기본적으로 금전배상의 원칙입니다. 금전배상의 원칙 394조. 그래서 불법행위에서 394조를 준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전으로 배상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돈으로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돈으로 너 손해를 배상해라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진 그 소유권을 반환하거나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 딴지를 그러니까 여기에 금전배상으로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대견해가 있긴 합니다. 반대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손해배상을 하는 그 사람 피해자를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에 노무배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반대견해가 있긴 한데 판례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판례는 기본적으로 금전배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해당 부분을 그대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두 가지 다 채권자 취소권과 불법행위가 문제되긴 하나 결국에는 부재시장 되지 못한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은 이걸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할애를 많이 해요. 제도적 할애를 많이 하고 혹시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 제일 매수 입장에서는 사실은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이제 손해배상을 받아야죠. 이 사람도 손해배상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확정해 보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잖아. 이렇게 이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정으로 한 번 더 갔다. 이렇게 한 번 더 간 경우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 정을 한 번 더 간 경우.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선인인 경우 이게 103조 무효인데 선인인 경우 이 선이라고 해서 보호받는 경우는 아니죠. 왜냐하면 103조 무효는 절대요니까 선의의 배상자가 있더라도 보호되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적 필요 없고요. 103조 무효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 선의자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를 을병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해서 둘 다 말소 청구해서 대란을 넣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문제되는 거는 이 병과 정 사이의 불명예. 이 병한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때 근거가 뭐냐? 그래서 정과 병과의 관계에서 저번 시간에 한번 했던 담보책임하고 채무불이행 여기서 이제 불법행위까지. 왜냐면 얘가 이제 이걸 알고 판 거잖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판 거기 때문에 불법행위까지 문제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선의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여기 선의자라고 하는 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담보 책임 물을 때 그 매수인이 선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손해배상은 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행불능당 시가를 기준으로 하거든.
시가에서 매매 대금을 뺀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이중매매에 관한 법률관계는 어느 경우에 일어나냐면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는 시가가 오를 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액이 얼마 되느냐도 중요하죠. 다만 좀 주의할 건 뭐냐면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불응당 시가가 아니에요. 매매 대금 자체가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불법행위의 내용은 이 자기가 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이 무효니까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이 사람한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불법행위를 통해서 본 손해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손해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매매 대금을 건네준 게 손해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임을 예상하고도 이 사람한테 매매 대금을 받은 게 손해이기 때문에 손해는 매매 대금이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그 자체가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매매 대금액이 손해가 된다는 게 주요한 점이고, 그래서 이것도 클래식한 문제예요. 이 사람 정과 병의 관계, 이 사람 제2 매수인과 이 사람한테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 사람과의 법률 관계도 클래식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보면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103조에 따라서 무효가 된 법률 관계가 있을 때 갑과 을의 법률 관계 조심해야 될 게 이때는 이 두 사이의 법률 관계가 채무불이행, 특히 이제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이죠. 이게 안 돼요. 이행불능이 안 된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대리권에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안 된다는 게 중요해. 103조에 의해서 제2매수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불능이 안 되고 갑을 사이에서는 매매 대금을 주고 요거에 이제 강제행할 수 있는 이런 법률관계 흘러가는 거지 이행불능이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 이제 이 103조 무효인 경우 이 제2매매가 103조 무효인 경우에 헷갈려서 이 두 사이의 관계가 이행불능이라고 보는 그런 이행불능이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게 무효인 경우라면은 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채권자 대리권에서 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이제 이전 등기를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행불능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행 지체는 가능할 수 있어요. 원래 정해진 시간 내에 안 하고 만약에 최고까지 했는데 안 해준다면 이행 지체에 따른 법률효과는 발생할 수 있죠. 여기까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중매매에 관한 법률관계들은 단순하게 이제 매매나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증여인 경우도 발생하고 특히나 이제 물권법 관련해서는 명의신탁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어요. 명의신탁.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자가 일반적으로 계약 명의신탁이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부실법에 적용되는 관계,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되는 관계 이런 경우가 있고 요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실법 안에 적용 예외가 있죠. 종중 명의 재산 이런 경우에는 부실법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판례가 기존에 있는 기존 판례 이론에 따라서 이 법리가 적용되는 거거든요. 부실법에 따르면 이제 이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 계약이 무효가 되고 제3자에게는 뭐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법에 따른 법률관계 전개된다고 하면은 이 명의신탁 관계에서 이제 판례에 따른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게 부실법에 포함되지 않고 그런 법률관계에서 이 이중매의 법률관계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 을이 종중이라고 치면 이 사람 앞에 이 재산이 명의시작돼 있다. 갑 앞으로 종중 명의 재산이 명의시작돼 있다.
근데 종중명의 제자는 이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으면 기화로 이제 병에게 팔아먹었다. 이 사람은 그 명의신탁 계약에 의해서 얘한테 등기를 이전해준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람은 별도로 체결한 제2매매 계약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그 의무를 부담한 이 관계가 아까 설명드린 거와 똑같은 이중매매 법률 관계가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좀 이제 그 어떤 부분이 있냐면, 불법원인 급여 관계에서 판례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명의 신탁자고, 이 사람이 명의 수탁자.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명의 수탁자로부터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인데, 이때도 똑같이 이 두 사이에 여기에 이 두 번째 매매 계약은 103조 위반에 따라서 103조 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도 적격 가담하면 병이 적격 가담한 경우에 무효가 되는데, 근데 이제 판례가 특이하게 이 부분 이걸 제가 언급드린 이유가 뭐냐면, 판례가 특이하게 이 법률 관계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급한 금전도 역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는지 문제거든. 근데 이때 판례가 불법원인 급여에 있어서 특이한 이름을 정해요. 불법성 비변화이라고 하는데, 수익자의 불법성이 훨씬 더 큰 경우, 수익자의 불법성이 훨씬 더 큰 경우, 이제 판례 746조 단서 741조 단서에 불법성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유추해서 이 수익자의 불법성이 원래 이 사람보다 큰 경우, 훨씬 더 크다고 보면은 그때도 이제 불법인 급여에도 불구하고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판례가 그걸 원용해서 이 매수인, 제2매수인의 불법성보다 이 명의 수탁자의 불법성이 훨씬 크다고 봐가지고 이 매매대금의 반환 청구를 인정합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이 판례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왜 적격 가담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의 불법성이 얘보다 작다고? 말이 안 되는 판례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내십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불법원인 급여와 관계에서 특히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아까 그 부분 정확히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불법원인 급여도 불구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죠. 명문의 규정상 뭐가 있냐면 그 수익자에게만 불법성이 있는 경우라고 있는데, 이 경우도 그거에 준해서 수익자 불법성이 훨씬 더 큰 경우라고 봐서 이 수탁자 불법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봐가지고 매매대금의 반환 청구를 인용했어요. 하지만 전혀 말이 안 되지 않는다. 왜? 얘가 적격 가담, 이 사람이 적격 가담해도 무효가 된 건데 얘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말이 팔아먹은 놈이 나쁜 놈이다, 이제 더 나쁜 놈이다, 이런 취지인데 좀 손대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나옵니다. 명의수탁과의 관계에서 제2중매매 유사한 법관계가 있고, 특히 이제 좀 수탁자에 대해서 매매대금 반환 청구할 때 불법성 비교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주의를 하셔야겠다. 마지막으로 더 똑같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 두 사이의 법률관계 유효한 경우, 103조 위반이 아닌 경우, 유효한 경우, 103조 위반이 아닌 경우. 단순히 법률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은 부족하고 적극 가담해야 되는데, 그냥 알긴 알았지만 적극 가담하지는 않은 경우 어떻게 보는 건가 정도냐. 일단은 각각 의사인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소유권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각각 의사이가 문제되는 건데, 이때 각각 의사이는 이행불능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유효한 경우여야만 이행불능이 되는 거야. 이행불능. 그리고 이게 후발적 불능이니까 뭐도 될 수 있어.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 될 수 있고요. 불법행위 이런 거 될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행불능이나 뭐 대한청구권도 그렇고 이 사람이 제2매매를 통해 받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청구권도 종래에는 이제 좀 이게 실익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문제가 있지만 판례가 대한청구권의 범위가 판례가 대한청구권 범위에 대해서 그 대상 전체, 그러니까 손해로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봤잖아.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매매대금 전체를 다 청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불능 시가에 따라서 시가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2매수인의 경우에는 이행불능을 통해서 특히 이제 두 가지도 있지만 이행불능을 통해서 이 시가가 앙등한 상황에서 이 손해배상 시가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제2매수인에게 판 거거든요. 이런 경우 자기의 손해를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유의한 경우라도 가부 사이 불능에서 손해배상을 전부할 방법이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잠깐만 이제 그 미분 판례를 확인해 볼까요? 미분 판례. 그러니까 첫 번째 판례가 그 명의신탁 재산을 매수한 제3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서도 이중매매 법률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그 문제가 되겠어요. 거기 이제 상고이유 1점에 보면은 그 적극 가담하는 게 그 의미가 뭐냐, 적극 가담한다는 게 보통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게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 잘 알면서 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유도하는 행위가 있으면은 적극 가담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뭐또 포함하냐면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계약 이런 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네, 있고 두 번째 판례는 사실 동일한 내용인데 요 2009년도 판례는 말이 좀 특이해서 그래. 말이 특이해서 그 판시 중에 중간 정도 보면은 권리 취득 자체를 좌절을 정당화할 만한 책임 기속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좀 많이 나와. 이 실질적으로 말하면 나아가 그가 의도한 권리 취득 자체의 좌절을 정당화할 책임 기속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이제 아까 설명드린 적극 가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절대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게 양창수 교수님이나 이제 뭐 그 류의 학자시다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대법원에 들어가시면서 이런 판시들이 나왔는데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채권자 취소권과 관련돼서 이제 사회행위에 아직 사회행위 당시 아직 성립하지 아니한 채권을 표본 채권으로 해서 성립할 수도 있는데 판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 그 꺽쇠 2번 판례 보면은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 제3자에게 일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경매를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상당가액의 소유권 청구권은 이중양도에 대한 사회행위 취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 그 특정 채권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보더라도 역시 피보전 채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다 모두 판례입니다. 판례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이해해 주면 되겠고 문제도 뭐 간단하게 냈어요. 간단하게 그렇게 복잡하게 되지 않고 간단하게 냈는데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지금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는 이제 명의신탁이었는데 이 지금 권리관계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래 이제 매도인 이 취득시효의 경우에도 나올 수 있어요. 취득시효.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매매계약이 아니라 이 취득시효에 의해서 이제 그 특히 이제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도 새롭게 이제 이 제2매수인 이 제1매수가 취득시효에 의해서 등기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 똑같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청구권이 뭘로 발생하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채권료 청구권인 제1매수인의 채권 채권과 이 제2매수인인 병의 채권 청구권이 서로 이중으로 존재하는 관계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뭘로 바꿔도 이게 징역유역으로 바꿔도 되고 이게 취득시효도 되고 무효시효 관계도 되고 모인 관계에서도 다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겠고 그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이중매에 대한 법률관계는 사실은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뭐 수백 가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구조가 본질적인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 네, 일단 다 했어. 질문. 다른 건 없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별로 어려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니까 어렵지 않지. 예. 지금 하니까 어렵지 않지. 이게 만약에 원래 순서대로 민법할 때 민총할 때 했으면 아마 103조 나왔을 때 바로 했어요. 103조 했을 때 바로 했으면 좀 힘든 부분이라서 네, 오늘은 조금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